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워치입니다. 오늘은 크리에이티브 소프트웨어 분야의 오랜 강자죠. 어도비 시스템즈, ADBE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어도비는 뭐랄까 성공적인 구독 모델 전환의 거의 교과서로 불리잖아요. 근데 최근엔 AI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도비의 그 핵심 경쟁력, 또 비즈니스 모델부터 시작해서 최근 재무 성과는 어땠는지, 그리고 가장 뜨거운 감자죠. AI 전략이랑 미래 전망까지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주로 어도비가 가진 강력한 생태계,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 같은 좀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해서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반대로 어도비가 지금 맞닥뜨린 현실적인 과제들, 예를 들면 경쟁이 점점 치열해진다거나 아니면 그 AI 기술을 어떻게 실제 돈으로 연결할지 이런 불확실성 같은 리스크 요인을 중심으로 조금 더 신중한 시각에서 분석을 더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대화가 여러분께서 어도비라는 기업을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어도비의 큰 그림부터 한번 보죠. 비전과 전략, 이걸 가볍게 짚고 넘어가 볼까요? 어도비는 스스로를 창의적인 사람들을 위한 디지털 경험의 글로벌 리더,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핵심 비전은 세상을 바꾸는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는 거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포토샵 같은 소프트웨어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이 더 나은 컨텐츠를 만들고 관리하고 또 최적화하도록 돕겠다. 이런 큰 그림인 거죠. 목표 고객층도 아주 넓어요. 크리에이티브 전문가부터 디지털 마케터, 심지어 일반 사용자까지 다 포함하니까요. 이 비전이 실제 사업 전략이랑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게 중요하죠. 과거에 CD 패키지로 팔던 방식에서 이제는 구독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한 거. 이게 핵심입니다.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도큐멘트 클라우드, 익스피리언스 클라우드. 이 세 가지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객 입장에서는 항상 최신 기능을 쓸 수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니까 윈윈 전략이라는 거죠. 특히 그냥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개별 툴을 파는 게 아니라 이걸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는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로 묶었어요. 아이디어 구상부터 최종 결과물 공유까지 모든 과정을 다 아우르는 거죠. 이게 바로 세상을 바꾸는 창의적 경험의 기반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속적인 기술 혁신, 어도비 센세이라는 인공지능 플랫폼을 다양한 제품에 통합했잖아요. 이걸로 반복 작업은 줄이고 사용자는 창의성에 더 집중하게 돕는다는 거예요. 단순 소프트웨어 회사를 넘어서 기술 파트너가 되겠다는 비전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업 영역도 계속 확장하고 있고요. 크리에이티브 분야뿐만 아니라 디지털 마케팅, 즉 익스피리언스 클라우드, 또 문서 관리, 도큐먼트 클라우드 등으로 넓혀가면서 더 많은 고객에게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고 영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비전 자체는 훌륭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디지털 경험. 목표도 인상적이고요. 하지만 그 이면을 좀 들여다볼 필요도 있어요. 이 포괄적 생태계라는 게 사실상 굉장히 강력한 고객 로깅 효과, 그러니까 한 번 발들이면 빠져나가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가두리 전략은 아닐까요? 사용자들이 어도비 환경에 익숙해지고 또 파일 호환성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 PSD나 AI 파일 같은 거요. 협업하려면 어쩔 수 없이 계속 쓰게 되잖아요. 세상을 바꾼다는 비전이 실제로는 사용자 경험 향상보다는 안정적인 수익 확보랑 시장 지배력 강화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기술 혁신이라고는 하지만 부동료는 계속 내야 하니까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돈은 어떻게 버는지 비즈니스 모델을 좀 더 자세히 보죠. 핵심은 명확해요. 구독 기반의 소프트웨어 서비스, SaaS죠. 예전처럼 한 번 사면 끝 이게 아니라 월별이나 연간 구독료를 내고 항상 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쓰는 방식입니다. 이걸 포개서 어도비는 정말 안정적인 반복적 수익, 리커러링 레버뉴 기반을 마련했어요. 이게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거든요. 예측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고객 입장에서도 초기 구매 비용 부담이 줄어서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장점도 있긴 하고요. 수익 구조는 크게 세 가지 클라우드 서비스를 중심으로 나뉩니다. 가장 큰 비중은 역시 디지털 미디어 부문이에요. 여기가 핵심 수익원이죠. 이건 또 두 개로 나뉘는데 첫 번째가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우리가 잘 아는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프리미어 프로 같은 대표적인 툴들이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개인, 팀, 기업 대상으로 다양한 구독 플랜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도큐먼트 클라우드. 이건 PDF 문서 솔루션인 에크로벳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죠. 이것도 상당히 많이 쓰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큰 축이 디지털 경험,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부문입니다. 이건 주로 기업들의 마케팅이나 광고 활동을 돕는 솔루션들이에요. 고객 데이터 분석, 맞춤형 콘텐츠 제공 등을 지원하는 어도비 익스피리언스 클라우드가 대표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퍼블리싱 및 광고, 퍼블리싱 앤 애드버타이징 부문이 있긴 한데 이건 과거 패키지 판매나 인쇄 관련 서비스 등이 포함돼서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바로 그 구독 모드에 이게 어도비의 정말 강력한 경쟁 우위, 해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도비 툴에 익숙해지면 다른 툴로 넘어가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게 바로 높은 전환 비용, 스위칭 코스트죠. 작업 파일 호환성도 문제고 또 새로 배우는 시간과 노력도 만만치 않잖아요. 전문가들일수록 더 그렇죠.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매달 매년 꼬박꼬박 들어오는 구독료 덕분에 현금 흐름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R&D 같은 미래를 위한 투자도 꾸준히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구독자들은 항상 최신 기능과 개선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경쟁사들이 이런 서비스 품질을 따라오기 힘들게 만드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구독형 사스 모델 덕분에 어도비의 재무 구조는 아주 탄탄해졌고 시장 변화에도 좀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혁신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럼 왜 어도비인가? 핵심 경쟁력과 차별점을 좀 더 파고 들어가 보죠. 어도비의 진짜 힘은 단순히 소프트웨어, 사스만 파는 게 아니라 플랫폼, PaaS를 결합해서 만든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생태계 그 자체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걸 통해서 엄청난 네트워크 효과와 전환 비용, 스위칭 코스트를 만들어냈거든요. 가장 큰 기술 자산은 역시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프리미어 프로 같은 업계 표준 인더스트리 스탠다드 소프트웨어들이죠. 이건 그냥 단순한 툴이 아니에요. 전 세계 크리에이터들과 기업들의 필수 작업 과정, 그러니까 워크플로우 그 자체에 그냥 녹아있는 거죠. 특히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안에서는 이 앱들이 정말 물 흐르듯이 연동되잖아요. 거기다 클라우드 저장소나 에셋 관리 기능까지 더해지니까 작업 효율을 극대화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높은 전환 비용이 발생해요. 어도비 툴에 숙련된 사용자는 다른 툴 배우는데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드니까 쉽게 떠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 어도비 파일 형식, 예를 들어 PSD나 AI 같은 게 업계 표준처럼 쓰이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협업하려면 어쩔 수 없이 어도비 제품을 계속 써야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새로운 사용자를 끌어들이고 생태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죠. 네, 그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이 강력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어피니티나 픽슬러 같은 경쟁 제품들이 포토샵의 특정 기능을 더 저렴하게 제공하긴 하죠. 혹은 다빈치 리졸브 같은 훌륭한 영상 편집 툴도 있고요. 하지만 어도비처럼 모든 크리에이티브 툴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거기에 방대한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최근에는 어도비 익스프레스 같은 좀 더 쉬운 툴로 초보자들을 끌어들여서 결국에는 전문가용 클라우드 서비스로 유도하는 전략도 꽤 영리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독점적인 지위가 반드시 긍정적이지만은 않아요. 앞에서 말했듯이 강력한 로깅 효과는 혁신을 좀 더디게 만들 수 있다는 비판도 계속 있습니다. 경쟁 압력이 적으니까 사용자들이 원하는 기능을 추가하거나 가격을 인하하는 데 좀 소극적일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우리 거 쓸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특히 요즘처럼 AI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이런 독점적 생태계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미드전이나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새로운 AI 기반 툴들이 기존의 워크플로우를 아예 파괴하거나 건너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이게 어도비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 있죠. 자, 그럼 실제 성적표는 어땠는지 한번 보죠. 2023회 회계연도 4분기 실적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결과적으로 아주 견고한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총 순수이익이 50억 5천만 달러. 이게 1년 전보다 12% 증가한 수치입니다.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였죠. 역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랑 도큐먼트 클라우드 구독자가 꾸준히 늘어난 덕분입니다. 더 인상적인 건 순이익, 넷 인컴인데요. 14억 8천만 달러로 무려 26%나 급증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훨씬 높죠. 이건 비용 관리를 아주 효율적으로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총 반복 매출, ARR, Annualized Recurring Revenue.
이게 향후 1년간 예상되는 안정적인 구독 수입인데 15억 2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3% 증가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ARR이 구독 기반 비즈니스의 핵심 지표이기 때문이에요. 미래 수익이 얼마나 안정적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부문별 매출을 봐도요. 핵심 사업인 디지털 미디어 부문이 13% 성장했고 기업 대상인 디지털 경험 부문은 10% 성장했습니다. 둘 다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죠. 특히 디지털 미디어는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프리미어 프로 같은 핵심 제품들에 대한 꾸준한 수요 덕분에 성장을 이끌었고 디지털 경험 부문은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면서 어도비 익스피리언스 클라우드 수요가 늘어서 성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결국 이런 강력한 재무 성과는 꾸준한 운영 지표 성장 덕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구독 기반의 총 반복 매출 ARR이 계속 늘고 있다는 건 어도비가 정말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잘 다져나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숫자는 분전 인상적인지당 12%, 13% 성장률이 낮은 건 아니죠. 하지만 과거 어도비가 보여줬던 더 높은 성장률, 예를 들어 20%가 넘는 성장률과 비교하면 성장 속도가 좀 둔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경험 부문 성장률이 10%가 디지털 미디어 13%보다 낮다는 점이 좀 눈에 띄네요. 이 분야는 경쟁이 더 치열하기 때문일까요? 세일즈포스나 다른 마케팅 클라우드 솔루션과의 경쟁 압박이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순이익 증가율이 26%가 매출 증가율이 12%보다 훨씬 높은 것이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비용 관리를 잘했다는 의미도 되지만 혹시 미래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이나 마케팅 투자를 좀 줄인 결과는 아닐까요? 단기적인 수익성 개선이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 리스크 관리나 성장성의 질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볼까요? 어도비는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보는 연체율 같은 지표는 없습니다. 대신 어도비의 성장 질을 평가하려면 다른 지표들을 봐야 해요. 예를 들어 기존 고객이 구독을 얼마나 연장하는지를 나타내는 갱신율, 또 얼마나 많은 고객이 이탈하는지를 보여주는 이탈률, 그리고 고객 한 명이 평생 동안 회사에 가져다주는 가치를 의미하는 잔존 가치, 커스터머 라이프타임 밸류, CLV 같은 지표들이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세부 지표들은 공개된 재무보고서에서 직접 찾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어도비의 리스크 관리는 주로 다른 영역에 초점을 맞춥니다. 첫 번째는 사이버 보안 리스크. 수많은 고객 데이터와 핵심 기술인 지적재산권을 해킹 같은 외부 위협으로부터 얼마나 잘 보호하는지가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시장 경쟁 리스크. 새로운 경쟁자들이 계속 등장하고 특히 AI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어도비의 시장 지배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요즘 가장 큰 이슈죠. 세 번째는 기술 리스크. 기술 변화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새로운 트렌드에 빠르게 적응하고 혁신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도비의 성장질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이러한 리스크들을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가 실제 비즈니스 성과, 예를 들어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나 높은 고객 유지율로 이어지는지를 좀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리스크들이 분명 존재하죠. 사이버 보안, 경쟁, 기술 변화 다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하지만 저는 어도비의 그 강력한 구독 모델과 이미 구축된 높은 고객 충성도가 이런 리스크를 상당 부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사가 등장해도 사용자들이 그 높은 전환 비용 때문에 쉽게 떠나지 못하고요. 또 안정적인 구독 수익은 사이버 보안이나 기술 혁신에 꾸준히 투자할 수 있는 재정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죠. 이것이 바로 단순한 매출 증가를 넘어선 지속 가능한 성장, 즉 어도비 성장의 질을 보여주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펀더멘털이 강하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 시장 반응을 보면 마냥 낙관적이지만은 않았어요. 2024년 2분기 그러니까 3월부터 5월까지의 실적 발표 때 좀 흥미로운 일이 있었는데요. 실적 자체는 월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핵심인 디지털 미디어 부문 매출도 꾸준히 성장했고요. 그런데도 발표 다음 날 주가가 8% 이상 급락했습니다. 이게 좀 의외였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 분석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새로운 생성형 AI 서비스 파이어플라이를 통해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즉 수익 모델에 대해 명확한 계획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게다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기업들이 AI 기능을 자사 오피스 프로그램이나 다른 서비스에 빠르게 통합하면서 과연 어도비가 디지털 크리에이티브 시장에서 지금과 같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경쟁 심화 우려를 해소시켜주지 못한 거죠. 또 투자자들은 다음 분기나 연간 실적에 대한 강력한 가이던스, 그러니까 미래 성장에 대한 자신감 있는 목표 제시를 기대했는데 이 부분도 약간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있었고요. 결국 시장은 현재 실적은 좋지만 미래 성장 동력인 AI 전략이 아직 좀 불확실하고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는데 이걸 잘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진 겁니다. 이는 어도비가 가진 높은 밸류에이션, 즉 주가 수준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시장의 평가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주가 하락은 실감스러운 소식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속상하죠. 하지만 이걸 너무 단기적인 시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실적 자체는 예상치를 상회하며 견조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펀더멘탈이 흔들린 건 아니라는 거죠. 파이어플라이 같은 혁신적인 AI 기술의 잠재력은 여전히 엄청나다고 봅니다. 새로운 기술의 수익화 모델을 구축하는 데는 당연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도비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이 겪는 과정이죠.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경쟁이요? 물론 위협적이죠. 하지만 어도비는 과거에도 수많은 경쟁 속에서 혁신을 통해 지금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번 AI 경쟁에서도 충분히 잘 대응해 나갈 저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가 변동은 단기적인 시정 심리를 반영하는 것일 뿐 어도비의 근본적인 경쟁력과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다행히 2024년 3분기 전망은 비교적 밝아 보입니다. 어도비 경영진이 제시한 이번 분기 예상 실적, 즉 가이던스랑 시장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전망치, 컨센서스가 거의 일치하고 있거든요. 어도비 가이던스를 보면 매출은 약 53억 6천만 달러에서 54억 달러 사이, 주당 순이익 EPS는 4.50달러에서 4.55달러 사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도 매출 약 54억 달러, 주당 순이익 EPS 4.54달러 수준으로 거의 똑같아요. 이 높은 일치성은 여러 가지를 시사하는데요. 첫째, 시장이 어도비 경영진의 사업 전망을 상당히 신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회사가 내놓은 예측치가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둘째,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긴 어렵겠지만 반대로 예상치에 크게 못 미치는 어닝 쇼크의 위험도 낮다는 안정성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 어도비가 안정적인 성장 경로를 잘 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거죠. 네, 가이던스와 컨센서스가 일치한다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경영진의 예측 능력과 시장과의 소통이 원활하다는 증거니까요. 안정성 측면에서는 좋죠.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이것은 기대 이상의 실적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투자자들이 막 열광할 만한 폭발적인 성장 모멘텀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이미 시장의 기대치가 컨센서스 수준에 맞춰져 있고 주가에도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실제 발표되는 실적이 이 컨센서스를 얼마나 상회하느냐,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또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여전히 중요할 것입니다. 여기서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무언가를 보여줘야 주가 상승 동력이 생길 수 있겠죠. 안정성 확인도 중요하지만 결국 주가는 성장성에 대한 기대를 먹고 움직이니까요. 그 부분을 충족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도비의 실적 발표를 볼 때 단순히 숫자만 딱 볼 것이 아니라 어떤 핵심 사항들을 좀 체크해야 할지 체크리스트를 한번 정리해보죠. 이게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과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가이던스 달성 여부입니다. 가장 기본이죠. 회사가 제시했던 매출 및 주당 순이익 EPS 목표를 달성했는지 혹은 초과 달성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와 익스피리언스 클라우드 같은 주요 사업 부문별 성과를 좀 세부적으로 뜯어봐서 어떤 부분이 성장을 이끌었는지 아니면 혹시 부진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단기적인 주가 방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거예요. 두 번째는 구독자 및 ARR, 연간 반복 매출 추이입니다. 어도비는 구독회사니까요. 신규 구독자 수 증가율과 연간 반복 매출 ARR이 꾸준히 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ARR은 미래 수익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이므로 꾸준한 성장은 사업 안정성을 의미하죠. 또한 기존 구독자의 이탈률, 천 웨이트도 함께 살펴봐야
고객 기반이 얼마나 탄탄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낮게 유지되는 게 중요하겠죠. 세 번째는 수익성 지표 변화입니다. 매출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익률은 어떤지도 봐야 합니다.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같은 수익성 지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관찰해야 해요. 특히 요즘 AI 기술 개발이나 마케팅에 투자를 늘리고 있을 텐데 그런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유지되거나 개선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모의 경제 효과를 잘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투자 때문에 수익성이 오히려 나빠지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주주 환원 정책 업데이트입니다. 회사가 번 돈을 주주들에게 어떻게 돌려주는지도 중요하죠.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 진행 상황, 이나 향후 계획, 혹은 배당 정책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가 주주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신호이며 특히 장기 투자자에게는 꽤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역시 AI 기술 및 경쟁 환경 관련 코멘트입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죠. 어도비의 생성형 AI 모델인 파이어플라이의 상용화 성과가 구체적으로 어떤지, 실제 매출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등과의 경쟁 환경에 대해 경영진이 어떻게 생각하고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발언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미래 기술 트렌드에 대한 적응력과 경쟁 우위 유지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겁니다. 와, 정말 꼼꼼한 체크리스트네요. 이 체크리스트들을 통해 보면 저는 어도비의 강점들이 계속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두 번째, AR 추이를 보면 그 안정적인 성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다섯 번째, AI 기술 관련 코멘트에서도 파이어플라이의 발전과 새로운 기능들을 통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도비가 가만히 있진 않을 테니까요. 주주 환원 정책 역시 네 번째 항목이죠. 이것도 꾸준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요. 결국 이 체크리스트는 어도비의 펀더멘탈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리스크와 성장 기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까요? 먼저 제가 보는 리스크 측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도비가 직면한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 AI 기술의 빠른 변화와 그로 인한 경쟁 구도의 재편입니다. 이건 정말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첫째, AI 수익화 모델의 불확실성. 앞서 여러 번 언급했지만 파이어플라이 같은 강력한 AI 기술을 선보였지만 이걸로 어떻게 확실하게 돈을 벌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아직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게 투자자들의 실망을 샀고 앞으로도 계속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AI가 핵심 성장 동력인 시대에 불분명한 수익 모델은 장기적인 기업 가치 평가에 당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경쟁 심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거대 IT 기업들이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소프트웨어에 AI 기능을 빠르게 통합하면서 어도비가 그동안 누려왔던 독점적인 지위를 위협하고 있죠. 캔바 같은 스타트업들도 AI 기능을 강화하고 있고요. 만약 어도비의 시장 지배력이 약화된다면 그 강력했던 고객 로깅 효과도 희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성장 궤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리스크입니다. 강력한 성장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회 요인을 좀 보죠. 첫째, 구독 기반의 안정적인 수익 모델. 이걸 계속 강조하게 되네요. 2023년 4분기 기준으로 154억 달러가 넘는 총 반복 매출, ARR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스 모델은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덕분에 R&D 투자나 사업 확장을 위한 튼튼한 재정적 기반을 갖추고 있어요.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에도 회사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큰 강점입니다. 둘째, 독점적인 생태계와 높은 전환 비용.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등 업계 표준 소프트웨어 포트폴리오는 여전히 막강한 경쟁 우위입니다. 이 생태계에 한번 익숙해진 사용자들은 작업 호환성이나 다시 배워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쉽게 다른 회사 제품으로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어도비의 시장 지배력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핵심 요소라고 생각해요. 셋째, AI를 통한 사업 확장 및 효율 증대. 리스크이기도 하지만 AI는 동시에 엄청난 기회입니다. 어도비 센세이 같은 AI 기술은 사용자들이 더 창의적인 작업에 집중하도록 돕고 반복적인 작업은 자동화해서 생산성을 높여줍니다. 이건 기존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요. 뿐만 아니라 어도비 익스프레스 같은 툴을 통해 일반 사용자층으로 시장을 더 넓힐 수 있는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AI가 오히려 어도비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성장을 가속화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도비는 견고한 구동 모델과 독점적인 생태계라는 아주 강력한 기반 위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펀더멘털 자체는 여전히 탄탄하다고 봐야죠. 적으로 구축하고 또 거대 경쟁사들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 이것이 앞으로 어도비의 장기적인 투자 매력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지겠죠. 오늘 저희는 어도비 시스템즈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파고 들어봤습니다. 어도비의 명확한 비전과 이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구독 기반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업계 표준으로서의 독점적인 경쟁 우위와 이를 통해 달성한 견조한 재무 성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동시에 AI 기술 도입과 수익화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등 거대 기업과의 경쟁 심화라는 만만치 않은 장기적인 도전 과제와 시장의 우려도 존재한다는 점을 짚어봤습니다. 앞으로 어도비가 제시하는 가이던스를 잘 달성하는지, 구독자 및 ARR 성장 추세는 어떤지, 그리고 무엇보다 AI 관련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서 어떤 성과를 보여주는지가 정말 중요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체크리스트들을 계속 확인해야겠죠. 오늘 저희가 분석해드린 내용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어도비라는 기업을 좀 더 다각도로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지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본 컨텐츠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오직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주식이나 투자 상품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 결정은 청취자 본인의 신중한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장 상황은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으며 과거의 성과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컨텐츠는 AI에 의해 생성된 정보를 일부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의 완전성이나 정확성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